다 비키세요! 응급환자입니다! 이동식 침대에 실려온 남성을 살피는 의료진의 손길이 다급했습니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선결제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민주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분 수술비 제가 낼게요. 제발 빨리 수술해 주세요. 사실 그 돈은 민주에게 남은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주의 회사 앞에 벤츠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가 살린 그 남자는 민주의 팔찌를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회사 지성유통경리과 사무실에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불이 켜졌습니다. 26살 민주가 출근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낡은 구두 뒤축은 벌써 한쪽이 닳아 기울어져 있었고 양말에는 엄지발가락이 비칠 만큼 구멍이 나 있었지만 민주는 퇴근하면 바늘을 꺼내 꼼꼼하게 꿰매어 다시 신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하고 성실한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입꼬리만은 끝까지 올려 매는 것이 민주의 버릇이었죠. 격리과 사무실 한쪽 귀퉁이에 앉아 두꺼운 장부를 넘기며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민주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문 작은 새 한 마리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동료들이 가방을 들고 우르르 일어서며 민주의 책상 앞에 다가왔거든요. 민주 씨, 오늘 앞에 새로 생긴 국밥집 같이 가요. 제가 쏠게요. 격리과 선배 지연이 환한 얼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따뜻한 사골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죠. 민주의 입안에 절로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선배. 저 오늘 싸운 거 있어서요.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아쉬운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서자 민주는 탕비실, 접이식 의자에 홀로 앉아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비실 문 너머로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슬며시 흘러들어왔어요. 민주 씨는 참 착한데 너무 궁상맞게 살아서 안쓰러워. 그러게.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밖에 안 남았잖아. 민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안에 물고 있던 주먹밥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죠.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것을 민주는 고개를 푹 숙여 참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탕비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찬밥 위에 톡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젖은 주먹밥마저 꾹꾹 씹어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만 나으시면 돼. 엄마만 나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아파. 이 한 끼를 아껴야 엄마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오민주 씨 되시죠? 밀린 병원비 300만 원을 오늘 밤까지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납부가 안 되시면 퇴원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가슴에 꾹 눌러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은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창백한 얼굴 위로 가느다란 숨결만이 겨우겨우 오가는 그 위태로운 생명줄 하나에 민주의 온 세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병원 밖으로 쫓겨나면 엄마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퇴근하자마자 집 보증금을 해지하러 뛰어갔어요. 집주인에게 사정했죠. 아주머니, 죄송한데 보증금을 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보증금에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까지 탈탈 털어넣으니 간신히 3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죠. 이 돈이 없으면 내일부터 당장 월세도, 교통비도, 끼니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목숨 앞에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병원 앞 ATM기 앞에 민주가 섰습니다. 민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 302만 원이 찍혔어요. 민주는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기계가 돈을 세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것만 내면 엄마는 내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민주는 원무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원 정문 쪽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두운 주차장을 번쩍번쩍 비추었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뛰었어요. 들것 위에는 중년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급성 심장 발작이었죠. 민주는 응급실 입구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접수처에 대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접수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되면 선결제 없이는 수술실 투입이 어렵습니다. 규정상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 사람 지갑도 폰도 없어서 보호자 연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접수처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복도 한쪽에서 그 남성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야속하게 삐삐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요동치다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죠. 의료진이 들건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생사의 골든타임이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민주의 발걸음이 응급실 앞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침대 위에 남성이 보였거든요. 쇳소리를 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위태로운 모습에 민주의 눈길이 붙들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진 눈가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꼭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유리문을 뚫고 민주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민주의 눈앞에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엄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 낯선 남성의 얼굴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민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0만 원. 엄마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숨이 꺼져가는 사람을 두 눈 뜨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속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병원비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안 도우면 정말 위험해. 엄마라면 분명 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야. 엄마 돈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무릎 꿇고 빌어볼게.
민주는 이를 악물고 접수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는 민주의 손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 수술비요. 여기 300만 원 있습니다. 제발 빨리 수술해 주세요.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민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무릎 꿇고 빌어보자.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안 도우면 정말 돌아가신다. 그 생각 하나가 민주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의료진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급하게 밀려나갔고 복도의 형광등이 침대 위를 스쳐 지나가며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지자 민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민주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진 가방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민주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내일 아침 엄마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다시 심장을 뛰기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민주는 병원 원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부석부석 부어 있었고 충혈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민주는 원무과 창구가 열리자마자 직원 앞에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두 손을 모아 꼭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민주 보호자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 2달이나 밀린 상태라서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지금 산소 마스크 없이는 숨을 못 쉬시잖아요. 이대로 퇴원하시면 우리 엄마 정말 돌아가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원무가 로비에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까지 고개를 돌려 민주를 바라볼 만큼 그 울음소리에는 딸의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원무과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일주일의 유예를 허락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쏟아냈어요. 하지만 복도를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함이 온몸을 짓눌렀거든요. 바로 그 시각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그 중년 남성이 기적처럼 눈을 떴거든요. 그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성원그룹의 총수 한석진 회장이었습니다. 5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중후한 기품이 넘치는 인물이었죠. 석진이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자 침대 옆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지키고 있던 송피루 비서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까? 송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석진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송 실장, 어젯밤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구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응급실 접수 기록에 결제자 이름이 남아있을 겁니다. 찾아. 반드시 찾아야 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응급실 접수 기록에 남아있던 이름 오민주. 나이 26,
직장은 성원그룹 계열사인 지성유통의 경리과 사원이었습니다. 지성유통이면 우리 계열사 아닌가? 그렇습니다, 회장님. 석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하필이면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26살 격리 직원이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에 묘한 잔물결을 일으켰거든요. 며칠 뒤 아침, 민주가 일하는 지성유통 건물 앞 주차장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5대가 일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낡은 건물 유리창을 가볍게 진동시켰죠. 사내의 묘한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거 본사 차량 아니야? 직원들이 창문에 코를 박고 수군거렸어요. 설마 회장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겠지 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는 사이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지성유통 사장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둥지둥 로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이어 임원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고 민주를 궁상맞다고 수군거리던 직원들까지 복도에 도열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날리며 석진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건물 안에 들어섰어요. 50대 후반의 깊은 눈매에 중후한 품격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진은 도열한 사장과 임원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으며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격리과 사무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민주는 자기 자리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죠. 양쪽으로 도열한 직원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석진이 민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총수가 가장 말단 격리 직원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사무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는 영문을 몰라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석진은 허리를 편 뒤 품에서 묵직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주의 양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민주 씨, 며칠 전 밤 응급실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 접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두 발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천만 원이라니.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 두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떨리는 손을 꾹 쥐며 봉투를 석진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제가 낸 수술비 300만 원만 돌려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무실 안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3천만 원을 거절하는 말단 격리 직원이라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석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괜찮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어 보였어요. 그 300만 원이 지금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급한 돈이거든요. 석진은 한동안 민주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거액의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석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려오는 듯한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들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었죠. 석진은 300만 원 수표를 민주의 손에 쥐어준 뒤 조용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벤츠 뒷좌석에 몸을 실은 석진은 차창 밖으로 지성유통 건물이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민주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아른거려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본사 집무실로 돌아온 석진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3천만 원을 내미는데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있다니. 석진은 송 실장을 불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민주라는 친구, 어떤 처지인지 조용히 좀 알아봐주게. 절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송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고 이틀 뒤 석진의 집무실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한 부가 올라왔습니다. 송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회장님, 그 3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석진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밀린 병원비가 정확히 300만 원이었습니다. 민주가 그날 밤 인출한 돈은 밀린 월세 보증금과 전 재산을 합쳐 간신히 채운 엄마의 병원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고스란히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수술비로 내어준 겁니다. 송 실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석진을 살린 그날 밤 이후로 매일 퇴근하자마자 근처 식당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겨우 4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였죠. 보고서를 읽던 석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편안한 중환자실 특실 침대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엄마의 병원비를 대신 써버린 죗값을 치르느라 잠도 못 자고 밤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석진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넓은 회장실에 석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 아이의 3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목숨줄이었고 자기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석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 얼굴에서 손을 뗀 석진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이 참하고 눈물겨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의 회사 책상 위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원그룹 비서실이었어요. 본사 회장실로 정중히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사례금을 거절한 일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성원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어요. 고개를 한껏 젖혀야 꼭대기가 보이는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샹들리에며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풍경이며 민주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세계였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그 창 앞에 석진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가 들어서자 석진은 몸을 돌려 인자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번 회사에서 봤던 위험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동네 어른 같은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값인 사례금은 끝내 거절했으니 내가 어른으로서 도울 방법을 따로 찾아봤네. 자네 어머니의 사연을 들었어. 민주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석진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석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를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VIP 특실로 즉시 옮기고 완치될 때까지 드는 모든 치료비를 성원그룹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단 한 푼의 부담도 민주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당장 내일이라도 어머니가 더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무가 앞에서 무릎 꿇던 날의 서러움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석진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탁자 위에 티슈 박스를 민주 쪽으로 조용히 밀어줄 뿐이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민주가 젖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형편에 너무나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죽어가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석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당연한 도리를 대가 삼아 이렇게 과분한 호의를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어머니의 치료비는 자신이 어떻게든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 아이가. 석진은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천만 원도 거절하더니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사양하다니.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뛰면서도 이 아이는 자존심 하나만큼은 절대 꺾지 않았어요. 청렴하다 못해 고집스러운 그 고든 심성이 석진의 가슴속 아주 깊은 곳을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민주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저어 사양하던 그때, 셔츠의 낡은 소매깃이 팔을 움직이는 바람에 위로 슬며시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로 민주의 가느다란 손목이 드러났어요. 손목에는 빛이 바래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낡은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석진의 시선이 그 팔찌에 못 박혔어요. 은빛이 거의 사라진 그 낡은 표면 위로 아주 작지만 선명한 문양 하나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들꽃이었어요. 꽃잎 세 장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특유의 들꽃 문양. 석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문양은, 석진은 그 들꽃 문양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문양을 새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35년 전 24살의 젊은 석진이 밤새 은 공방에서 끌과 망치를 잡고 한 땀 한 땀 직접 새긴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석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주가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석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주의 등 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민주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석진은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 민주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고 절제된 걸음이 아니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민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석진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꽂혀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은팔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5년의 세월이 묻어 빛이 바랜 그 낡은 은팔찌를. 석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깨질까봐 두려운 듯 팔찌 위에 들꽃 문양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가볍게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팔찌 어디서 난 건가? 민주는 영문을 몰랐어요.
성원그룹 회장이 왜 자신의 낡은 팔찌에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팔찌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제 손목에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석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59회를 살아오며 재계의 정상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자가 회장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석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총수가 자기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석진이 젖은 눈을 들어 민주를 바라봤어요. 눈물 사이로 민주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눈물에 번진 민주의 윤곽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수줍게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 35년 전 22살의 은선이 바로 저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주의 눈매가, 그 고왔던 미소가 은선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어요. 어째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석진은 가슴을 치며 밀려오는 애틋함에 또 한 번 목이 메어왔습니다. 35년 전이었어요. 24살의 석진은 대기업 총수의 장남이었고 22살의 은선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두 세계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봄날 들꽃이 만발한 강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은선은 들꽃을 좋아했어요.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들꽃이 자기를 닮았다고 수줍게 웃었죠. 석진은 은선을 위해 은 공방을 찾았습니다. 밤새 끌과 망치를 잡고 은팔찌 표면에 들꽃 문양을 한 땀 한 땀 직접 새겼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팔찌를 은선의 손목에 채워주며 석진은 평생 너만을 지켜주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어요. 은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석진의 가문은 공장 노동자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잔인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석진을 서재에 가두다시피 하며 은선을 당장 잊으라고 압박했어요. 그래도 석진이 버티자 가문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석진을 미국 유학길에 강제로 올린 거였어요. 공항까지 가문의 사람들이 양옆을 에워싸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게 했습니다. 출국하던 날 석진은 공항 유리창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렇게 석진은 은선과 강제로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석진은 은선만을 그리워했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중간에서 모조리 막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석진은 성원그룹의 총수가 됐지만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은선을 향한 마음 하나로 평생을 홀로 살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 홀로 남겨진 은선에게는 차마 말로 다 못할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떠난 뒤 은선의 집안은 딸을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어요. 은선이 아무리 울며 반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벌어오는 돈은 모두 도박장으로 가져갔고 술에 취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눈에 은선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들어온 건 결혼 초기부터였어요. 돈이 궁할 때마다 저걸 팔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이 팔찌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차라리 자신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날아올 때마다 은서는 팔찌를 품에 감싸 안고 웅크렸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었지만 팔찌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새겨준 들꽃 문양만이 은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어느 날 새벽집을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어린 민주뿐이었습니다. 은서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좌판을 깔고 밤 10시까지 서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어올라도 쉴 수 없었어요. 민주를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겨울에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어도 여름에 땡볕 아래서 어지러워 쓰러져도 은서는 다시 일어나 좌판 앞에 섰습니다. 민주가 밝게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은서는 손목에 은팔찌를 만지며 혼잣말처럼 되뇌곤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참하게 키워야 해.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민주를 키워낸 은서는 끝내 몸이 버티지 못하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대기업 총수로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은서는 나를 잊지 않으려고 피멍이 들면서도 팔찌를 지켜냈고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딸을 키웠고 끝내 병상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둔탁한 소리가 회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미안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석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이 어른이 이토록 무너지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석진은 젖은 눈으로 민주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민주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석진의 손은 뜨거웠고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모녀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석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하늘을 찌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이 낯선 어른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석진의 떨리는 두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진심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 성원그룹 본사 부사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태철, 나이 55, 석진의 4살 아래 남동생이자 성원그룹 부사장이었어요. 넓은 부사장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양주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태철에게는 오래전부터 확고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 석진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 성원그룹의 막대한 재산과 후계 자리는 당연히 자신과 자식들의 몫이라는 거였어요. 형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석진이 59이 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태철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형 석진이 지성유통이라는 작은 계열사의 말단 격리 직원을 본사 회장실로 불러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독대를 나눴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석진이 그 직원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다는 첩보까지 올라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태철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양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태철은 즉시 사람을 붙였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돈으로 매수해둔 정보원들을 동원해 그 격리 직원이
누구인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돌아왔어요. 오민주, 지성유통 경리과 사원, 어머니 이름은 강은선,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강은선은 35년 전 석진 회장의 첫사랑이었으며 오민주는 그녀의 외동딸. 태철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형이 평생을 눈물로 그리워해온 첫사랑의 딸이라니. 만약 석진이 민주를 양녀로 들이거나 후계 구도에 세우기라도 한다면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였어요. 성원그룹의 재산도 부사장의 자리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미래까지 전부요. 태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아나고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안 돼. 이 자리는 내 거야. 30년을 참고 기다려온 내 것이라고. 태철은 그날 밤부터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철이 오랫동안 뒷돈으로 관리해온 매수된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들이 동시에 움직인 거였어요.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 회장의 심약한 틈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근한 계열사 여직원, 거액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 의혹. 기사 본문에는 민주의 직장인 지성유통이라는 이름과 20대 중반 여성 격리 직원이라는 정보가 교묘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파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교활하게 짜놓은 거였죠. 인터넷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댓글창에는 확인도 되지 않은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복사되고 또 복사되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를 향해 악독한 말들을 퍼부었죠. 가난한 척 접근해서 재벌을 꼬셨다느니, 계획적으로 응급실에서 돈을 냈다느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이야기들이 전산망을 도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한 민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무실 안의 싸늘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국밥 먹으러 가자고 손짓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민주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복도에서 지나치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왔어요. 어쩐지 그때 회장님이 직접 오시더라니. 뒤로는 무서운 짓을 꾸미고 있었네. 맨날 주먹밥 싸들고 착한 척하더니 속이 그렇게 까만 줄 몰랐지. 민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격리과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 선배마저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고 민주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점심시간 탕비실에 혼자 앉은 민주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열어보았어요. 검색창에 뜬 기사 제목들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민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휴대폰의 작은 화면 위로 자기를 향한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민주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읽히지 않았어요. 재산을 노렸다니. 민주는 그저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세상은 그 선의를 이렇게 추악한 색으로 칠해버린 겁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꺼냈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편 부사장실에서 기사가 터진 반응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리던 태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머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민주를 완전히 파멸시킬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덫이 필요했습니다. 태철은 지성유통의 재무간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어요. 태철이 오랫동안 뒷돈으로 관리해온 사람이었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격리과 장부를 손봐야 하네. 정확히 300만 원이야.
한 푼도 틀리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재무간부가 머뭇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태철은 차갑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네 대포통장에 들어간 5억 기억하지? 말 안 듣겠으면 그 통장 내역을 검찰에 넘기는 수밖에. 전화를 끄는 태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0만 원. 민주가 석진의 수술비로 냈던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그 돈을 이용해 민주를 공금 횡령범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교활한 계산이었죠. 그날 밤 민주는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는 엄마. 세상이 온통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울면 안 된다고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민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엄마,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혼잣말이 차가운 병원 복도에 가늘게 흩어졌습니다. 민주의 손목에서 빛바랜 은팔찌가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마저 민주의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어요. 태철의 지시를 받은 지성유통 재무간부는 그날 밤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메인 서버에 접속해 격리과 전산 장부를 열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부사장의 대포통장에 묶인 5억이라는 족쇄가 그를 움직이게 했죠. 재무간부는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300만 원. 회사 공금에서 300만 원이 증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교한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철이 요구한 것은 민주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거든요. 재무간부는 민주의 근태 기록과 사내 아이디 접속 이력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전 민주가 밤 10시에 병원 앞 ATM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었죠. 민주가 엄마의 병원비를 정산하기 위해 월세 보증금과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뽑았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재무간부는 전산망의 공금 증발 시간을 민주가 ATM기를 이용한 밤 10시로 정확히 일치하도록 짜 맞췄어요. 마치 민주가 회사 전산망에서 공금 300만 원을 빼돌린 뒤 곧바로 ATM기에서 인출에 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시간, 금액, 인출 장소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민주를 가리키고 있었죠. 조작된 서류를 출력한 재무간부는 이것을 감사팀에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격리과 직원 오민주의 사내 아이디로 비정상적인 전산 접속이 확인되었고 장부상 공금 300만 원이 증발한 시각과 본인의 ATM 인출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어디에서 봐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증거 조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격리과 자리에 앉아 묵묵히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사내 감사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주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거든요. 지금 당장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본관 감사실로 올라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사실이라니. 격리가 말단 사원에게 감사실 호출이 떨어지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민주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방이 막힌 삭막한 방.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 긴 테이블 맞은편에 감사실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민주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감사실장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민주의 앞에 매정하게 냅다 던졌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로 부채처럼 펼쳐지며 펄럭거렸어요. 조작된 전산장부 출력물, 그리고 그 위에 빨간 형광펜으로 굵게 표시된 밤 10시 ATM 인출 내역서. 오민주 씨. 감사실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참한 줄 알았더니 무서운 사람이네. 회사 공금 300만 원이 유출된 바로 그 밤 10시에 자네가 ATM기에서 정확히 3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여기 다 있어. 민주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 돈은 엄마의 병원비였습니다. 회사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 돈이었거든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실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 돈은 제 개인 돈이에요. 저는 회사 돈에 손도 안 댔습니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감사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부 불일치 시간과 자네 인출 시간이 일치하는데 어디서 변명이야? 감사실장은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시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물론 재무간부가 일부러 맞춰놓은 거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죠.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쓰러진 분의 수술비를 대신 내느라 그 돈을 다 쓰고 엄마 병원비는 유예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서류 위로 번졌어요. 하지만 감사실장은 민주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사직서 쓰고 회사에서 나가. 이건 단순 장부 오류가 아니라 공금 횡령이야.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사직서, 해고. 그 단어들이 민주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횡령이라니. 남의 돈에 눈곱만큼도 욕심을 낸 적이 없는 민주에게 공금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마른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던 민주였거든요. 하지만 조작된 증거 앞에서 민주의 진심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이게 증거라고? 이게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라고? 억울함과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지만 민주는 그것을 밖으로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터뜨리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감사실에서 쫓겨나온 뒤 개인 짐을 챙기기 위해 격리과 사무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소문은 이미 건물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격리과 사무실 문을 열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주에게 쏠렸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차가웠어요. 상사는 민주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고 옆자리 선배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의자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자리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개인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볼펜 몇 자루, 어머니 사진이 붙은 작은 액자, 그게 전부였어요.
비닐봉지 하나면 다 담을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대놓고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쩐지 매일 주먹밥 싸들고 다니면서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회사 돈을 300만 원이나 횡령하고 있었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평소 민주를 궁상맞다고 뒷담화하던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어요. 또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하며 혀를 찼어요. 민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비닐봉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감사팀 직원 2명이 출입구 양쪽에 서 있었어요. 마치 범인을 호송하듯 민주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부서 직원들도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벌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건물 현관을 나서는 순간 한낮의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민주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뒤에서 현관 유리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그 소리와 함께 민주의 회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먼지처럼 가볍게 아무런 무게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팽개쳐졌어요. 반지하 단칸방에 돌아온 민주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왜 내 순수한 진심을 이토록 추악한 죄로 되돌려주는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를 악물어도 입술을 깨물어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의 은팔찌를 꼭 움켜쥐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 직접 채워준 빛바랜 들꽃 문양의 은팔찌. 유일하게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나 회사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나 절대 회사 돈 훔치지 않았어. 엄마는 나 믿지? 텅 빈 방 안에 민주의 울먹이는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성원그룹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자택에서 조용히 요양 중이던 석진에게 송 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계열사 지성유통에서 오민주 사원이 회사 공금 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실 조사를 받고 즉각 해고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석진은 보고서를 읽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횡령 금액 300만 원. 석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잔잔하던 호수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눈 속에 날카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300만 원. 그건 민주가 자신의 수술비로 전 재산을 털어 결제했던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민주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자기 엄마의 목숨값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줄 만큼 고결한 아이가 3천만 원의 사례금을 눈앞에 두고도 고개를 저었던 아이가 고작 300만 원을 훔쳤다고? 석진은 단번에 직감했어요. 이건 누군가 민주의 바른 성품을 악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짜놓은 덫이라는 것을. 석진의 턱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아났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내가 평생 눈물로 그리워한 여자의 핏줄을
감히 어떤 놈이 도둑으로 모함해? 석진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의 정상에서 숱한 전쟁을 치러온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석진은 즉시 송 실장을 불렀어요. 지성유통의 300만 원 횡령건의 배후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전산 장부 조작의 흔적이 있는지, 재무간부의 자금 흐름에 이상은 없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밝혀내라고요. 송 실장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회장님. 송 실장이 나간 뒤 석진은 홀로 창가에 섰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자국이 남았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기다려라. 내 은인을 건드린 놈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서 무릎 꿇게 해주마. 석진의 눈 속에서 호랑이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명령이 떨어지자 송 실장은 단 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지하 3층. 일반 직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회의실에 불이 켜졌어요. 송 실장이 소집한 인원은 성원그룹의 극비정보팀 요원 5명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 수사대 전문가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그룹의 기밀 보안과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죠. 송 실장이 회의실 문을 잠그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특명이네. 계열사 지성유통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의 진짜 배후를 찾아내야 하네. 전산 로그부터 자금 흐름까지 먼지 하나도 놓치지 마. 요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이들에게 회장의 특명이란 곧 국가수사기관 수준의 정밀 작전을 의미했거든요. 작업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이 지성유통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어요. 경리과 전산망의 로그 기록을 1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줄의 접속 기록이 모니터 화면 위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죠. 새벽 2시. 커피잔이 3개째 비워질 무렵 사이버 수사대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찾았어요. 장부가 조작된 날 밤 9시 47분 민주의 사내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민주 본인이 접속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은 여기서 한 겹 더 벗겨냈어요.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자 그 아이디가 사용된 단말기의 주소가 민주의 경리과 컴퓨터와 전혀 달랐거든요. 재무간부의 개인 노트북에서 접속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장부를 조작한 거였죠. 하지만 정보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무간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했거든요. 요원들은 재무간부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개인 통장은 물론이고 아내 명의의 통장, 심지어 장모 명의로 된 계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재무간부의 비밀 대포 통장, 가족 명의도 아닌 타인 명의로 개설된 유령 계좌였어요. 그 계좌에 석 달 전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5억 원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돈의 꼬리가 성원그룹 부사장실 직속 비자금 계좌로 이어졌어요. 태철이었습니다. 송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송 실장은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성급하게 보고하는 대신 한 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태철의 개인 전산망, 업무용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정보팀의 그물이 촘촘하게 훑고 지나갔죠. 그리고 송 실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태철이 차기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은밀하게 빼돌려왔던
수백억 대 가문 비자금 횡령 장부가 통째로 발견된 거예요. 수십 개의 대포 통장에 나뉘어 들어가 있던 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정보팀은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300만 원짜리 누명 뒤에 수백억짜리 도둑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송 실장은 두꺼운 서류 파일 2개를 양손에 들고 본사 최상층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민주에 대한 조작 증거, 다른 하나는 태철의 비자금 횡령 증거였어요. 석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송 실장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송 실장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배우를 확인했습니다. 지성유통 재무간부가 민주 씨의 사내 아이디를 도용해 장부를 조작한 것이 전산 로그에서 확인되었고 그 재무간부에게 5억을 건넨 사람은 부사장님의 직속 비자금 계좌입니다. 석진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송 실장이 2번째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태철이 수년간 빼돌린 수백억 대 비자금 횡령 장부의 전모가 펼쳐졌어요. 석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석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인 동생이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첫사랑의 딸을 도둑으로 몰아 길바닥에 내팽개쳤다는 사실이었죠. 석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손잡고 학교에 다녔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같이 울었던 핏줄이었어요. 그 동생이 고작 재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참하고 맑은 아이의 인생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석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뜨겁게 뒤엉켜 끓어올랐지만 석진은 이를 악물고 그것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석진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내 한 장을 넘겼어요. 대검찰청 고위 간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석진은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어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도둑놈 한 마리를 잡을 걸세. 정의 수사관들을 성원그룹 부사장실 앞으로 즉시 대기시키게. 석진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담긴 분노의 밀도는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옷깃을 여미고 구두끈을 단단히 조였어요. 거울에 비친 석진의 얼굴에서 자상한 어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자를 응징하러 가는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빛뿐이었죠. 석진은 집무실 문을 열고 위험 있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송 실장이 반 발짝 뒤에서 묵묵히 따랐어요. 본사 복도의 직원들이 석진의 얼굴을 보고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회장님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복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건드린 자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살기를 온몸에서 뿜어내는 호랑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석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태철. 내 놈이 그 아이에게 흘리게 한 눈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되돌려주마. 그 시각 성원그룹 부사장실에서는 태철이 가죽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벽면 대형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성원그룹 계열사 여직원 공금 횡령 적발로 해고,
태철의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습니다. 탁자 위 크리스탈 잔에 양주를 따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 격리의 인생은 끝났고 형님의 모든 재산은 다 내 거야. 양주를 한 모금 기울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언론 기사로 민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조작된 장부로 회사에서 쫓아냈으니 이제 석진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철은 양주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육중한 부사장실 문이 부서질 듯 안쪽으로 벌컥 열렸어요. 태철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주잔을 쥔 손이 멈춰버렸어요. 문 너머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밀고 들어왔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대검찰청 중수부 정예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송 실장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석진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부사장실 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태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양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갈색 액체가 카펫에 번졌어요. 하지만 태철은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형의 눈빛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태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님,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전 형님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를 처단한 것뿐입니다. 형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석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요. 대신 송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송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고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5억 원의 뇌물 송금 명세서와 조작된 지성유통 전산 로그 기록. 석진은 그 서류들을 집어들더니 태철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던졌어요. 종이가 허공에서 흩어지며 태철의 가슴과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사각사각 떨어져 내렸어요. 태철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5억 원. 재무간부에게 보낸 그 뇌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종이들이었어요. 석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 실장이 건넨 두 번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태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수백억 원 규모의 비자금 횡령 장부였습니다. 석진은 그것을 태철의 발 앞 대리석 바닥에 힘껏 던져버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부딪히며 탁 소리를 내고 부채꼴로 퍼졌습니다. 태철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숨겨놓았던 모든 비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 석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내가 눈물로 찾아 헤맨 내 여자의 핏줄을 건드려. 석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사장실 벽이 울릴 만큼 무거웠어요. 눈빛이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내 놈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호통이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사관들조차 숨을 죽였어요. 태철은 그제야 완벽한 파멸을 직감했습니다. 두 무릎이 바닥으로 꺾이며 석진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양복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들을 봐서라도 제발. 태철이 석진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비참하게 오열했어요. 콧물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양주잔을 기울이며 비열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석진은 태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바지를 움켜쥔 동생의 더러운 손. 그 손으로 26살짜리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 길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석진은 매정하게 태철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내 은인이 당한 눈물에 비하면 내 놈의 파멸은 가볍다. 석진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태철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철커덕. 차가운 금속 소리가 부사장실에 울렸습니다. 태철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내려다보며 힘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수사관들에 의해 태철이 끌려나가고 매수된 재무간부까지 체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비극의 배후가 소탕된 거였어요. 석진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현관으로 나가며 송 실장에게 말했어요. 차를 준비하라고. 지금 당장 민주에게로 가야 한다고. 송 실장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검은 벤츠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앞에 차가 멈췄어요. 석진은 차에서 내려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녹이 쓴 철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주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비닐봉지와 어머니 사진 액자가 엎어진 채 흩어져 있었어요. 석진은 민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가문의 탐욕 때문에 이 아이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석진은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민주 앞에서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였습니다. 무릎이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민주야, 내 탓이다. 다 못난 내 가문의 죄야. 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네가 당한 그 억울한 누명도 다 내 못난 동생 놈이 장난을 쳐놓은 내 탓이야. 내가 모두 바로잡겠네. 민주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어요. 석진은 민주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뜨겁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손목에 채워진 그 들꽃 팔찌의 주인. 내가 3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맨 내 첫사랑 은선이가 바로 자네 어머니란다. 민주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 전의 생이별, 가문의 반대, 강제 유학,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낸 은팔찌의 진짜 의미.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며 민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뒤엉키는 운명의 무게 앞에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밀려온 거였습니다. 석진은 민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자네 어머니의 치료와 보살핌도 이제 내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책임지겠네. 이건 살해금이 아니야. 내가 35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갚으려는 거네. 석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좁고 낡은 반지하 방바닥에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를 뚫고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왔어요. 반지하 창문 틈으로 스며든 그 빛이 민주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 위에 떨어졌습니다. 석진은 민주의 눈물을 닦아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검은 벤츠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차가 멈춘 곳은 지성유통 본사 앞이었습니다. 민주가 며칠 전 비닐봉지 하나 들고 쫓겨나온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석진이 먼저 차에서 내려 민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본사 로비를 지나 대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전 직원이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송 실장이 미리 연락을 넣어 놓은 거였어요.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감사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민주를 궁상맞다고 뒷담화하던 후배 직원들도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석진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송 실장이 프로젝터를 켜고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유통 재무간부가 민주의 사내 아이디를 도용해 장부를 조작한 전산 로그 기록, 재무간부의 대포통장으로 성원그룹 부사장실에서 5억 원이 유입된 자금 추적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배우가 성원그룹 부사장 태철이었다는 사실. 증거가 하나씩 스크린에 뜰 때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석진은 마이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오민주 사원에 대한 공금 횡령 혐의는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오민주 씨는 단 한 푼의 회사 돈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이었던 300만 원을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내어준 이 회사에서 가장 바르고 고결한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석진의 목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민주 사원에 대한 해고는 즉각 철회되며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순간 경리가 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민주를 궁상맞다고 뒷담화하고 횡령범이라고 대놓고 조롱했던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단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때 감사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칠 전 삭막한 감사실에서 민주에게 조작된 서류를 던지며 도둑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은 민주 앞까지 걸어온 뒤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민주 씨,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만 보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몰아세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실장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가온 건 평소 민주를 궁상맞다고 뒷담화하고 횡령범이라며 대놓고 조롱했던 경리과 후배 직원이었어요. 후배는 민주 앞에 서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아닙니다. 상황이 그랬으니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원망 한마디 없이 넓은 도량으로 모든 오해와 앙금을 부드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명예가 회복된 뒤 석진과 민주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석진이 속죄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해 둔 대형 병원 VIP 특실이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침대 머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의식 없이 누워만 있던 어머니 은선이 기적처럼 맑은 눈을 뜨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흘러들어와 어머니의 볼 위에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뺨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민주의 다리가 풀렸어요. 문틀을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달싹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엄마. 은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 특유의 느린 움직임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올라갔어요. 갈라지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민주구나. 민주가 달려갔어요. 침대 위로 몸을 던지듯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어요. 병원 소독약 냄새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 어릴 때부터 맡아 온 어머니만의 따뜻한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둑이 무너지듯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엄마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주먹밥을 씹으며 삼킨 눈물, 원무과 앞에서 무릎 꿇던 새벽 감사실에서 도둑 취급당하며 떨던 손, 텅 빈 반지하 방에서 혼자 울던 밤. 그 모든 것이요. 은선의 앙상한 손이 천천히 올라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힘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올 한 올 넘기는 그 손길에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민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가. 은선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어요. 딸의 등을 토닥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유리창 너머에서 이마를 갖다 대고 울던 딸의 체온이 느껴졌다고 은선은 나중에 말했어요. 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볼이 홀쭉해졌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은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문 쪽을 향했어요. 문 너머로 중년 남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을 등진 채 천천히 한 걸음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 은선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세월이 흘러 눈가에 깊은 주름이 졌습니다. 머리카락에 은빛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품 있는 눈빛과 곧은 어깨, 그리고 입술을 꽉 다무는 버릇은 35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은선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석진 씨, 당신 맞지요? 정말 석진 씨인가요? 은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만 몰래 불러보던 이름. 남편의 주먹이 날아올 때 이를 악물고 속으로만 되뇌던 이름. 시장 좌판에서 손이 얼어붙을 때 은팔찌를 만지며 가슴속으로만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직접 부르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한 발짝도 더 걸을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은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35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주름이 져도 변하지 않은 그 눈. 공항 유리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눈동자가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석진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선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뜨겁고 젖어 있었습니다. 은선의 주름진 뺨을 떨리는 손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마치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은선아, 내가 너무 늦었다. 석진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너를 이 고생시키고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제게의 정상에 선 남자가 첫사랑의 침대 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35년 동안 목구멍에 틀어막고 살아왔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등에 걸친 캐시미어 코트가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석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선은 석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앙상한 손가락이었지만 35년 전 강변에서 석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그때와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은선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도요, 석진 씨. 나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리움을 뜨거운 눈물로 한 겹 한 겹 씻어내렸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민주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자기 손목에서 은팔찌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에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빛바랜 들꽃 문양이 병실에 쏟아지는 가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35년 만에 팔찌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석진이 은선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바라봤어요. 24살의 밤 공방에서 끌과 망치를 잡고 한 땀 한 땀 새겼던 그 들꽃 문양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석진은 팔찌 위에 입술을 가볍게 갖다 대었어요. 은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운 미소였어요.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얼마 뒤 민주는 성원그룹 본사의 핵심 인재로 첫 출근을 하게 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어깨를 곧게 편 채 본사 로비를 걸어 들어가는 민주의 모습에서 당당함과 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뒤늦게 다시 만난 석진과 은선은 평창동의 따스한 저택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주말이면 함께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들꽃이 핀 강변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석진이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은선이 웃으며 간을 봐주곤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가을 저녁 퇴근 후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민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석진과 은선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선이 석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석진은 은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24살과 22살의 그때처럼 맑고 따뜻했어요. 민주는 거실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 창가로 가을 햇살이 흘러들어왔어요. 따스한 빛이 은선의 손목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들꽃 문양의 은팔찌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35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사랑. 세상 모든 시련을 이겨낸 효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슬픔 없는 영원한 해피엔딩. 들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은선은 말했었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진 것이라곤 전 재산 300만 원이 전부였지만
민주는 그 돈으로 모르는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끊어져 있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고 누명도 서름도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들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넨 따뜻한 손길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진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전할 따뜻한 응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